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통합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업로드가 조금 많이 늦었네요. 자, 1월달 안에는 통합과 원 파트를 전부 다 꼭 완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 배울 거는 측정과 어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측정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재는 행위를 측정이라 하고, 어림은 근사하는 행위를 어림이라 하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측정 표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뭔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단위, 길이의 단위가 미터라면 그 미터를 쓰기 위해서는 1미터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자, 세 번째는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신호라는 거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디지털 신호가 있단 말이야. 그 두 개를 구분해 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고. 자, 마지막은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는 걸 센서라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그 원리, 바꾸게 하는 게 센서가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를 공부하면 이 단원이 끝이 나겠죠.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측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측정이라는 거는 물체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죠. 무언가를 재는 활동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길이를 재는데 저울을 쓸 수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질량을 재는데 자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적절한 도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단위도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되겠죠. 이건 충분히 이해할만 하고. 두 번째, 과학 탐구에서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뭐 당연히 좋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눈금 이런 게 나와 있죠. 현재 눈금 실린더를 가지고 액체 부피를 재는 건데 액체의 수위가 75와 76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눈금이 1의 자리까지 나와 있거든. 이 밑에 눈금이 75가 되는 거고 위에 눈금이 76이 되는데 이 액체의 높이가 이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읽어내는 거냐면 그죠? 최소 눈금의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는 걸 원칙으로 한단 말이지. 그럼 최소 눈금이 1의 자리니까 10분의 1까지 읽으려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만들어내란 이야기거든. 물론 눈금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림 잡아서 만들어내란 이야기야. 그럼 책에서는 75.5라 읽었는데 내가 이놈을 어림 잡아서 75.4라 읽어도 맞는 거고요. 75.6이라 읽어도 맞는 거야. 어림 잡아 읽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거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는 게 원칙으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 근사하는 활동이 되겠죠. 자, 막 어림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과학적인 사고 과정이 필요하겠죠. 맞죠? 막 어림하는 건 아니고 나름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단순히 측정하는 것만 어림이 아니고 어떤 도구를 써서 측정할까도 어림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부피를 대략적으로 어림한 뒤에 적절한 용량의 측정 도구를 써야 되겠죠. 액체의 부피가 매우 작은데 엄청 큰 비커를 쓸 수 없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액체양이 매우 큰데 엄청 작은 비커를 또는 부피 플라스크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림이 내포하고 있는 말은
측정하는 어림 말고도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어림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측정 표준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측정 표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단위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를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의 단위를 미터로 정했고, 예를 들어서 쟀더니 9m가 나왔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는 1m의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이잖아. 그치? 전 세계가 공통으로 1m를 이만큼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9m를 재면 똑같이 9m가 똑같이 떠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 단위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거 오면 길이의 기본 단위 1m를 정의를 했죠. 그다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길이를 재면 이제 그 길이의 기준을 잡아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떻게 길이를 재더라도 똑같이 뜨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측정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단위에 대한 기준 말고도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측정 표준에는 표준화된 측정 단위 외에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등도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 차단 검사를 할 때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 측정 기기의 종류, 소리를 측정하는 위치 등도 전부 다 측정 표준으로 정하여 활용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음 차단 성능 검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소음을 재는 방법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얼마큼 거리를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을 재기 위한 장치에 대한 표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막 재개되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 그쵸? 물론 소음을 재는 자세 모든 게 표준이 잡혀 있어야지 누가 재더라도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측정 표준은 단위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측정 방법, 측정 도구도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광범위하죠. 측정 표준이라는 거는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정확한 길이를 측정을 위한 노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길이의 측정 표준이 이제 길이의 단위 1m를 정의했잖아요. 일단은 길이의 표준을 잡았을 때 길이를 미터로 잡았을 때 그럼 1m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 18세기 말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 정의를 했고요. 그 길을 정확하게 이를 활용하여 미터 원기를 만들었죠. 그 1m를 정확하게 잰 다음에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미터 원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m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금속 재질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속으로 1m를 만들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죠. 금속은 온도에 따라서 팽창도 하고 수축도 하니까 아주 미세한 오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 문제가 생기지. 야,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기준이 오차가 생기면 개판되는 거니까 기준이 절대 바뀌면 안 되니까 이제 적혀있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미터 원기가 손상되어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죠. 절대 기준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라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빛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죠. 빛의 속력은 일정하죠. 초당 30만 킬로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빛이 이만큼 초만큼 갈 때 이동 거리를 1m라 정의하게 되면 빛의 속력은 상수기 때문에 이 1m는 절대 변하지 않겠죠.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변하지 않는 뭘 이용하면 좋다? 상수값, 특정 상수값을 이용하면 좋다는 이야기야. 상수가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1m의 기준은 빛을 가지고 정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잔잔한 숫자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상수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현재 우리가 초는 대충 아시죠? 저번에 했던 거니까
초의 1초의 기준 1초의 기준이라는 거는 세슘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세슘의 진동수가 상수값이 나오죠. 일정값이 나오니까 세슘의 진동수 가지고 1초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미터는 방금 했던 거지. 미터는 빛의 속력을 가지고 C가 빛의 속력 상수거든. 빛의 속력을 가지고 1m를 재는 거고 기준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질량도 마찬가지죠. 질량도 상수값으로 H라는 플랑크 상수값으로, 뭔지 몰라도 되죠. 일단 상수로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도 마찬가지로 전하량, 기본 전하량이 상수거든. 이 상수로 정의를 한다는 거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는 거고, 온도 켈빈도 볼츠만 상수로 정의를 하는 거고, 몰수, 개수죠. 몰수도 아보가드로 수라는 상수값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광도, 칸델라도 칸델라 상수값으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량의 기준, 그치? 단위의 기준을 잡을 때는 당연히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상수값으로 정의를 하면 정확하겠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로 초하고, 그치? 초하고 미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초는 빛의 속력, 아이고야, 세슘의 진동수, 미터는 빛의 속력을 가지고 정의를 한다. 이 두 개만 암기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값을 정의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없이 문제 다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의 활용을 봅시다. 자, 우리는 날씨를 예보할 때 도시를 쓰죠. 그죠? 도시로 측정하는 거니까. 그지? 켈빈은 우리가 잘 안 와닿잖아. 뭐 온도가 300켈빈이면 몇 도인지 감이 안 오죠. 근데 영하 20도, 영상 20도면 덥고 추운지 감이 잡히죠. 그럼 도시로 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본 거잖아. 그러면 인식이 편하니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도시로 정한 다음에 도시에 대한 측정 표준이 있겠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과속 단속 카메라. 우리가 속도 제한이 50이라 적혔다는 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50m/s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km/h로 단위를 측정하는 거고, 그 측정 표준도 km/h로 잡혀 있는 거거든. 그래야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죠. 50m/s는 감이 안 오지만 50km/h는 감이 오죠. 이것도 합의를 본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쓰자고. 그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쓰자고 합의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 당연히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소리의 세기도 데시벨로 쓰자고 나와 있네. 소리의 크기 단위 또는 세기 단위가 데시벨로 약속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측정 표준이 있겠죠. 식품의 성분 표시 보게 되면 뒤에 뭐 탄수화물도 질량 단위 그램으로 나와 있고, 당류도 그램이고요. 열량은 킬로 칼로리 나와 있죠. 이것도 측정 표준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이야기고.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도 마찬가지로 길이, 질량, 부피 등의 측정 표준이 다 있겠죠.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해서 부품을 정교하게 만들겠죠. 서로 합의가 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서로 합의가 된 기준이 있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게 측정 표준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측정 표준 유용성이 나와 있죠.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할 수가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죠. 그죠?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신호가 발생하죠. 시그널이 발생하는데 빛도 신호가 되고 소리도 신호가 되고 열도 신호, 힘도 신호, 압력 전부 다 신호가 되는데, 그 대부분 신호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래.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하는 거야. 그 반대가 디지털 신호겠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연속적이 아니겠지. 불연속적인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뒤에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호도 전부 다 무슨 신호가 되는 거야?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몸에 열이 나면 열이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차가워지지 갑자기 10도에서 20도로 뻥튀기 올라가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란 이야기야. 2번,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체온을 측정하면 내 체온이 점점 증가한다 올라간다는 건 아프다는 신호가 되는 거잖아. 물론 신호를 감지하는 건 뭐다? 센서겠죠. 이 신호를 감지하는 건 센서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건 뒤에 배울 거고. 그러니까 신호를 분석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열이 많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아프다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주에서 온 빛을 연구하여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죠. 우주에 온 빛을 스펙트럼 분석해서 그지 별의 원소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성분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 신호를 분석해서. 그다음 세 번째가 지진파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진파라는 거는 P파와 S파가 있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럼 지구 내부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안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이 외핵 있죠. 이 외핵이 액체거든, 액체. 내가 지구 표면에서 지진파 P파와 S파를 쏘게 되면 P파는 다 통과하거든, 이렇게. S파는 액체를 통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액체에서 튕겨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신호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가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지구 내부 구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를 잘 분석하자 이런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기 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한번 비교 분석해봐요. 자,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고, 대신에 좋지 않은 점 뭐냐면 저장이나 전송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저장 전송하려면 보통 컴퓨터를 쓰잖아. 근데 컴퓨터가 인식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거든. 그치?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지만이 우리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가 있고 그 신호를 전송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려면 진짜 아날로그 그대로 전송하려면 멀리 못 보내고 중간에서 그지 손상되기 쉽고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 반대로 디지털 신호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디지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점과 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모스 부호나 시계에서 숫자로 시각을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건데 한번 봐요, 그림을. 자, 왼쪽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되죠. 오른쪽이 디지털 시계가 되는데 이 초침이 이어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면서 모든 값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연속적으로. 이게 아날로그 시계가 되고요. 자, 디지털 보게 되면 현재 1시 6분이거든. 이 다음이 1시 07분이 되죠. 6과 7 사이의 값은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 끊겨 있다는 이야기지.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끊긴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걸 디지털 시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이 표현되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 못 되는 거는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어떤 신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쌤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고.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아서 나쁠 건 없죠. 다 상식이 되는 거니까. 현재 가로축이 시간이죠. 자, 세로축이 이거 소리라고 그러면 소리의 세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소리의 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회색처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거거든. 그치? 이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자,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거는 보통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거든. 근데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요즘에 모든 컴퓨터 다
핸드폰도 컴퓨터로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반도체로 만들어지죠. 반도체.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다 반도체죠. 요즘에 쓰는 모든 장비들이. 자, 반도체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반복하는 게 반도체거든. 특정 조건에서 흐르고 특정 조건 안 흐르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게 반도체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를 우리가 1로 잡고 흐르지 않을 때 0으로 잡아서 이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거든. 저장하고 인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값들을 두 가지 신호, 그러니까 이진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화 한다고 한단 말이지. 그래야지 반도체가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또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정보를, 그죠? 그래서 모든 값들을 있다 없다 조합,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디지털화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특정 값을 따내는 거야. 그치? 여기 4라는 값을 따내는 거죠. 이건 십진수거든. 그러니까 4라는 값을 뭐로 바꿔야 돼? 이진수로 바꿔줘야지만이 컴퓨터가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바꾼지 간단하거든.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면 돼. 이렇게 바꿀게. 4를 2로 나누면 몫이 2죠. 나머지가 1 이렇게 쓰는 거고, 또 2도 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나머지 0이죠. 나머지도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를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밑에부터 읽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는 이진수로 1, 0, 0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 7을 한번 표현해 볼게. 7도 어떻게 이진수로 바꿀 거냐면 7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누죠. 그러니까 몫이 3이고 나머지 1이 될 것이고, 3을 또 2로 나누게 되면 3을 또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1이고 나머지 1이 되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니까 7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1, 1, 1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진수로. 그래야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한 개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13이라는 수를 이진수로 바꿔볼게. 마찬가지야. 13을 2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 1이 되겠죠. 6을 또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0이 될 것이고, 3을 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3이라는 거는 1, 1, 0, 1로 표현 가능하죠. 1, 1, 0, 1. 이게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야.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거는 이 십진수의 모든 값들을 따서, 그죠? 이 모든 값들을 따서 이 값들을 따서 촘촘히 따면 더 정밀해지겠죠. 전부 다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역으로 한번 또 바꿔볼까? 이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작업도 해볼까요, 친구들? 맨 끝에 자리는 1의 자리라 보시면 되고, 곱하기 숫자가 0이잖아. 그래서 0을 곱해주면 되고, 두 번째 자리는 2의 1승 자리라 보시면 되고, 또 숫자 0이니까 0을 곱하면 되고, 자, 세 번째 제 앞자리는 2의 2승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곱하기 숫자 1이죠. 앞 숫자 1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4가 나오죠. 이게 4고, 이건 0이고, 이건 0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7을 한번 볼까? 자, 111이잖아. 마찬가지로 끝에 자리가 1의 자리라 보시면 되고, 곱하기 1이 되고요. 앞에 자리가 2의 1승 자리가 되고, 곱하기 1이 되고, 그 앞에 자리가 2의 2승 자리가 되죠. 곱하기 1이 되죠.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앞에가 4가 되고, 이거는 2가 되고, 이건 1이 되죠. 그래서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서 나쁠 건 없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이 마이크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 녹화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말하는 건 아날로그 신호거든.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인식해서 컴퓨터로 보낼 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컴퓨터 인식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전송하겠죠. 디지털로.
하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고 보고 있다는 거는, 이거 듣고 있다는 건 다시 컴퓨터에서 스피커에 나올 때 다시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꾼 다음에 나오는 거죠. 소리가 끊김없이 들리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을 거고, 이거 나오진 않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뭐고 디지털 신호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전 10년 전에 교과 과정에서는 이게 나왔거든. 통합과학 전에 융합과학 과정에서는 이게 전환하는 게, 그러니까 십진수를 임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시험에 나오긴 했었어. 지금은 나올 일이 없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알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센서를 봅시다. 센서. 자, 센서는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센서라 하죠. 이 전기 신호는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정보 또 아날로그 신호를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화 하는 거지. 그죠? 따라서 뭐 센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죠. 광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고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압력 센서 등이 있다. 결론은 센서를 이용하여 자연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뭘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되죠. 그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자,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들이 반도체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전부 다 디지털이거든. 그러니까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읽어보시면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죠. 저장과 분석도 쉽고 되게 편하죠. 우리가 음원 파일도 mp3가 디지털 음원 파일이잖아. 노래를 디지털로화 시켜서 거기에 저장해 놓는 거잖아. 매우 조밀하게 저장해 놨기 때문에 거의 아날로그처럼 들리죠. 그 아날로그가 근접하죠. 그지? 그렇다는 이야기고, 대신에 디지털 정보의 단점도 있긴 하지. 조작이 쉽단 말이야. 그 정보의 조작이 쉬우니까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 근데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행 및 금융도 스마트폰 하잖아. 이렇게 다 뭐 반도체니까 마찬가지로 교육도 요즘엔 뭐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디지털로 하는 거고요. 요즘에 드론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전부 다 디지털이죠.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의료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모든 게 반도체라서 디지털로 다 활용하는 거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쉬워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개념 속소 문제가 되고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양을 재는 활동을 우리가 측정이라 하고요. 측정. 그 다음에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을 뭐라 하죠? 어림이라고 하는 거죠. 용어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가 되죠. 1번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 맞죠. 이게 정의가 되는 거고. 2번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된 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신뢰하기 좋죠. 그죠? 3번 일상생활로부터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3번 봐요. 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OX 문제가 되겠네. 1번 자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신호는 디지털 신호가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가 되죠. 틀린 표현이고. 2번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면 유용한 정보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맞는 표현. 그 다음에 3번 센서는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 장치. 틀렸죠. 반대로 돼 있죠.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센서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네. 4번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으며 저장과 분석이 매우 쉽죠.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주 간단하죠. 내신 탄탄 문제 한번 풀어봐요. 1번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측정은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 맞는 표현. 2번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죠. 맞는 표현. 3번 어림은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양을 추정한 활동이 아니고 과학적 판단을 해야 되죠.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죠. 4번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게 맞는 표현. 5번 과학에서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죠. 맞는 표현. 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자, 측정 표준에 대한 이야기거든.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는 이야기야. 기획.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측정 표준을 당연히 활용하죠. 맞는 표현. 니은. 과학에서 사용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며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관련이 매우 밀접하게 있죠. 틀린 표현입니다. 티귿.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고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측정 표준을 활용한 여가 단위 맞는 말이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봅시다.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측정 표준을 활용할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기읍. 단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표준이 필요 없는 거잖아. 해석이 통일돼야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니은 측정 표준을 활용하여 얻은 정보는 신뢰할 수 있죠. 맞는 표현. 디귿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다음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대한 측정에 대한 설명인데 읽어봐요.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다양한 신호가 발생한데 땡땡땡을 이용하여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당연히 센서겠죠. 센서가 분석하는 거니까 신호를 분석하여 디지털 땡땡을 얻을 수 있다. 뭐 정보겠죠.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에는 센서가 맞는 표현. 그 다음에 기획은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게 아니죠. 이건 틀렸죠. 반대가 돼 있네. 아날로그를 전기로 바꾸는 거잖아. 틀린 표현. 니은에는 정보가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5번 봅시다.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요. 기억.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으며 저장과 분석이 쉬운 게 맞는 표현. 니은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 및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 유용에 이용되죠. 맞는 표현. 디귿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당연히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게 맞죠. 다 맞네. 따라서 기읍,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봐요. 현대사회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무인 드론으로 상품 배달한다. 이 맞는 표현이죠. 드론이 전부 다 반도체잖아. 디지털로 돌아가는 거잖아. 2번 인터넷 뱅킹 전자화폐 마찬가지죠. 디지털 맞고. 3번 학교에서 교과서를 이용하여 대면 수업하는 거는 교과서 책이죠. 디지털이 아니죠. 이건 틀린 표현이네. 4번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뭐 사회관계망이라는 게 SNS 말하는 거겠죠. 5번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원격 진료하는 것도 디지털인 건 아시겠죠? 틀린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등급 도전 봅시다. 1등급 도전 1번 그림은 자를 이용하여 나무막대의 길이를 측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옳게 설명한 학생을 찾는 거잖아.
자, 학생 A를 보게 되면 자의 눈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눈금을 읽는다는 게 틀렸죠. 우리가 최소 눈금의 10분의 1 읽어내, 어림잡을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 가까운 걸 읽는 거 아니야. 학생 B, 자의 눈금 사이를 10등분해서 읽어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학생 C, 나무 막대의 길이가 13.7인가 봅시다. 현재 눈금이 이게 13.1이고 13.2니까 최소 눈금이 0.1 단위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13.7에서 13.8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 사이에 대략적으로 13.75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읽는 거지. 그게 틀린 표현인 거야. 따라서 학생 B만 맞는 표현이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가 나와 있죠. 뭐 가는 일기예보가 되고 폭염주의보가 나와 있죠. 그 섭씨 온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나는 과속 뭐 그 제한이 나와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기억. 가의 정보는 사람들이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주겠죠. 당연히 폭염주의보니까. 자, 니은 나에서 사용된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섹이 아니고 당연히 킬로미터 퍼 아워로 표시가 된 거죠. 틀린 표현인 거야. 디귿, 나는 운전자에게 최고 속도의 제한 값을 알려주는 게 맞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온도 센서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교실 내의 위치별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 자, 온도 센서는 디지털 신호를 측정하는 게 아니죠.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는 거야. 니은 온도 센서는 스마트 기기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죠. 이건 맞죠. 온도 센서는 스마트 기기에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거잖아. 이건 맞는 표현이고. 디귿, 온도 센서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는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하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환경 정보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다 읽긴 그렇고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 가에서 센서를 이용하는데 가를 볼까? 대기 환경 정보 측정망에서 대기 오염 농도를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건 무조건 센서죠. 이건 맞는 표현이야. 니은 나에서 대기 환경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수집 및 관리한다. 나를 보게 되면 국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건 당연히 디지털 정보겠죠. 당연한 거죠. 디귿, 다에서 정보통신 수단은 컴퓨터, 스마트폰, 전광판 등이 있다. 다를 볼까?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당연히 스마트폰이거나 아니면 컴퓨터거나 전광판이 맞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이 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죠? 자, 중단원 정보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시간과 길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과거에는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나 물체의 크기를 측정했다. 맞는 표현이죠. 2는 과거에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미시 세계의 시간을 잰 게 아니고 당연히 거시 세계를 쟀겠죠. 이건 틀린 표현이죠. 자, 나머지 읽어봅시다. 자, 현대에는 세슘 원자식이 중요하다 그랬거든. 이용하여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야. 세슘 원자식의 진동수를 가지고 1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잖아. 4번, 현대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 사이까지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5번, 현대에는 시간과 길이의 측정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이루어지죠. 맞는 표현이죠. 따라 틀린 건 2번이 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2번 봅시다. 자, 표는 몇 가지 기본 양과 단위가 나와 있죠.
뭐 일단은 기본량 7가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현재 암페어 쓰는 기본량은 당연히 뭐다? 전류죠, 전류.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기본량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에 따라 사용되죠. 국제 단위계, SI의 단위계에 따라 사용되는 게 맞는 표현이고, 자, 기역은 전압이 아니죠. 전류가 답이 되는 거고, 디귿 속력의 단위는 질량과 길이의 단위 조합이 아니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지? 시간과 길이 단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질량이 아니고 시간이다. 틀린 표현이 되죠. 틀렸다. 따라서 1번 기역만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3번 봅시다.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기역 측정은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활동은 아니죠. 재는 활동이거든. 추정하는 거는 당연히 어림이 됩니다. 틀린 표현이죠. 니은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요. 디귿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어림의 범위는 이까지 된다는 이야기거든.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자, 일단은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칸만 채우면 되잖아. 자,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신호는 당연히 디지털이죠. 디지털 신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은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현대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대. 그러면 기억의 사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인데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죠. 요즘 필름 안 쓰잖아. 이건 아니란 이야기야. 인공지능이 디지털인 거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5번 서술형 문제네. 자, 기본량의 의미를 서술하고 기본량의 예를 세 가지 쓰래. 그지? 기본량이 뭡니까?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이잖아. 써보면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세 가지 뭐 있나? 뭐 길이, 시간, 온도 뭐 등등이 있겠죠. 세 개만 쓰라 했으니까 세 개만 쓰겠습니다. 이게 5번 답이 되고 6번을 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안내 표지판인데 미세먼지 농도 단위를 측정 표준으로 나타냈을 때 유용성을 쓰래. 그럼 인식하기 좋다는 거거든. 그냥 편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도의 크기를 인식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농도의 크기를 인식하기가 쉽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수능 맛보기를 봅시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해요. 1번 다음은 어떤 금속의 밀도를 측정하여 국제 단위계로 나타낸 실험인데 일단 과정 보시게 되면 뭐 측정하고 막 측정했죠. 결과를 보면 질량이 국제 단위가 아니잖아. 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이 국제 단위거든. 킬로그램 바꿔야 되는 거고요. 부피도 밀리터가 국제 단위가 아니죠.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 이제 바꿔보자. 결론을 보게 되면 자, 금속 조각의 질량은 14.2 곱하기 10의 마 3승 당연히 킬로미터로 환산해야 되겠죠. 국제 단위로. 일단 밀리터를 이렇게 바꿔놨죠. 이렇게 밀도가 이제 국제 단위로 세팅이 된 거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옳은 걸 찾는 거죠. 이렇게 기역에 알맞는 국제 단위의 단위계 단위 킬로그램이 맞죠. 맞는 표현이고 니은 부피는 기본량이 아니죠. 부피는 유도량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야. 디귿 밀도는 질량과 길이로부터 유도되는 양이 맞죠.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기본량이고 부피는 유도량이지만 부피는 뭐로 표현된 거야? 기본량인 길이로 표현된 유도량인 거니까 말 그대로 질량과 길이로부터 유도된 양이 맞는 표현이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사회에서 지진 발생 정보가 제공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뭐 일단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기록 보게 되면 국가 지진 관측망을 통해 감시된 지진파 피파 S파를 분석하여 뭐 이렇게 산출한대. 그다음 지진의 규모 리히터 규모 5.0 지진의 규모 단위가 리히터거든. 5.0이면 되게 큰 지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뭐 실시하고 있대.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옳은 걸 고르는 거죠. 기억. 자, 기억에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는 기술이 활용되겠죠.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은 지진의 세기에 대한 측정 표준이 되는 단위가 맞죠. 이 리히터라는 게 그지 지진의 세기 규모에 대한 측정 표준이거든. 그게 맞는 표현이야. 디귿은 지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조기 경보 시스템인 거니까. 그치? 당연히 지진을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동영상 또 최대한 빨리 올려서 1월 달에 있는 약속드린 대로 통합과 원을 전부 다 완강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명 계시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